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대만 지방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승리하면서 양안 관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의 증손자인 장완안이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돼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유튜브 매체가 이번엔 한 장관의 집을 무단으로 방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 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 후 오늘 첫 교섭을 가집니다. 교섭이 성과를 낼지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0시 가나를 상대로 2차전을 펼칩니다. 16강 진출에 분수령이 될 이번 경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대만 차이잉원 총통의 중간평가 선거였던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참패하고 제1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강력한 친미 반중 노선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제스 초대 총통인 증손자인 장완안이 국민당 후보로 수도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배상훈 기자입니다. 대만 초대 총통인 장제스의 증손자 장완안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듭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수도 타이베이에서 제1야당인 국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올해 43살로 역대 최연소 시장 기록을 세운 장완안은 벌써부터 2024년 차기 총통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我也要谢谢所有的好朋友对万安的支持。为了台北的发展，未来我们还需要彼此合作。 반면 전국 단체장 21곳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당 민진당은 참패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13곳을 차지했고 여당인 민진당은 5곳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 대표 중인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选举的成绩不如预期，我们虚心地接受选举的结果，也接受 台湾人民的决定.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 기간 내내 중국의 위협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중강경 노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선거 결과는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만의 주류 민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TV조선 배성인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 조치에 지친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경찰들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손에는 검열 반대를 상징하는 백지를 들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자치구 아파트 화재로 10명이 숨진 뒤 상하이에서도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코로나 봉쇄에 항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라는 구호까지 나왔습니다. 시진핑의 모교, 칭화대 학생들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의 봉쇄 조치 때문에 화재 진압이 늦어졌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으며 시위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도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봉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고 베이징 대학교에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라, 제로 코로나는 사기라는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난징에선 학생들이 신장자치구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하며 나흘 연속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자 급증 속에서 중국 정부는 3년째 이어온 봉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의 반발 수위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ICBM 개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현장에 또다시 둘째 김주애를 데리고 등장했습니다. 첫 등장 때와는 달리 부인 리설주와 비슷한 차림으로 나타났고 딸에 대한 수식어도 존귀하다로 격을 높였는데요. 핵무력 강화를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정 모피 코트에 앞머리를 세워 넘긴 10대 소녀가 북한 김정은의 손을 잡고 팔짱을 낀 채 동행합니다. 부인 리설주와 비슷한 차림새로 나타나 북한군 관계자들의 환호 속 현장을 누비는가 하면 ICBM 시험 발사를 주도한 국방과학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김정은의 딸이 공개된 건 지난 18일 ICBM 발사 현장에 이어 두 번째로 평범한 소녀 같았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연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란 수식어도 이번엔 존귀하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요사와 함께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ICBM 발사 현장에 이어 기념사진 촬영장까지 딸을 대동한 것은 다음 세대까지 핵무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핵 보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협상은 당연히 없는 거고 이 아이들 세대까지도 핵이 가야 함께 간다는 거죠. 김정은은 두 손에 쥔 초강력을 더욱 불가역적으로 다져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불가역적 핵폐기, CBID 촉구에 정면 대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대거 승진이 발표된 미사일 개발 인력들은 오직 김정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미사일이 날아갈 것이라며 혈통에 충성하는 맹세문을 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튜브 매체가 이번에는 한 장관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찾아가 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전수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해당 유튜브 매체가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이제 찾아갔는데 이 찾아가면서 한 말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공감해보라. 자, 이 차원에서 찾아갔다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은 취재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취재 차원에서 갔다라고 하지만 압수수색을 당한 마음을 느껴보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한동훈 장관이 본인을 이른바 스토킹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 스토킹과 관련된 지금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너도 한번 당해보라라는 보복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점에서는 이것은 단순한 뭐 주거침입이나 협박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협박이나 그런 것으로 지금 처벌될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뭐 주거침입이나 혹 그 협박 이것을 넘어서 보복범죄라고 할 경우에는 그 보복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당신 한번 맛 좀 보라. 당신이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한번 그 당해보라라는 취지로 스스로 자백했던 영상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 자체를 가지고 이 수사에 대한 고소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분들이 그 정상적인 어떤 그 언론 매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그 매체와 그 어떤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윤리 규정이 있었을 텐데 과연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한번 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복범죄 혐의가 입증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보복 범죄로 한동훈 장관께서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될 텐데 결국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제 법률 제5조의 9,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복 범죄 가중처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 중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죄에 따르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그냥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서 뭐 상해나 살인이나 아니 뭐 체포나 감금을 했을 때 이 범죄에 해당되는 건데 이 제가 열거한 범죄 중에 주거 침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복 범죄라고 불리는 이 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공동 주거 침입 2인 이상의 공동 주거 침입이기 때문에 폭자법상 공동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과 관련해서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물론 살인, 상해는 없습니다만 협박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거기 보면 전자 도어락을 계속 누르면서 나오라고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것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안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이 가족들이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너댓 명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단체나 다중의 어떤 그 위력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주거 침해를 넘어서 지금 폭력행위는 가중처벌법상에 예. 이게 특수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목적 협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형법상 폭행 협박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도 있고 또 합의를 할 경우에는 처벌하지도 않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이 보복 범죄 목적의 협박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되고 그 경우에는 이 벌금형 자체가 없이 징역 1년 전후에 어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권력을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에 당하는 사람의 그 기분을 느껴보라고 했는데 이미 한동훈 전 지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을 때에 검사에 의해서 휴대폰을 뺏기는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너도 한번 또 당해보라라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그거는 협박과 어떻게 보면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복 목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압수수색했던 수사관 경찰 집 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방송에서 또 본인들이 미리 예고를 했고 이것은 취재이기 때문에 고소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컨대 살인을 예고하고 살인을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살인죄가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별개인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그 한동훈 그 장관이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통상의 아파트와 달리 경비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도 잘 집행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지금 알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그 슬라이딩 도어나 이런 부분을 들어갔는지부터 해서 아마 거기에 있는 내부의 그 방호실을 통해서 CCTV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과정부터 지금 살펴봐야 되는데 마치 거기에 어떤 초대받지도 않아놓고 초대받은 그 사람처럼 그 공간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서 여러 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형법상 그 주거침입을 넘어서 폭력에 의한 처벌법상의 공동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갔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런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 판례, 그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백화점 같은 데라 한다 하더라도 절도 목적,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자체로서 형사 처벌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허가받지 아니하고 속여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해당 유튜브 매체 한동훈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자동차로 추적했던 횟수는 2회 정도에 불과했고요. 저희가 탐문 취재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네, 해당 매체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한 취재다, 탐문 취재였다라는 거고 스토킹 범죄다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자택 무단 침입이 이 죄에서 만약에 더해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 스토킹에 대해서는 이게 뭐 남자, 여자 그런 거 성별이라든가 특정 계층을 나눌 필요 없이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고 스토킹 실제 행위가 있었으면은 그거 스토킹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동훈 장관도 예외일 수 없다. 스토킹 피해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폭처법상의 공동 주거침입죄가 저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거침입죄는 세 가지거든요. 일반 주거침입이 있고 공동 주거침입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주거 침입이 있는데 특수는 단체적으로 뭐 몇십 명 이렇게 몰려가서 하는 행위라서 그것까지는 보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2인 이상이기 때문에 공동 이제 그 폭처법상 공동 주거침입죄로 봐야 된다. 공동 주거침입죄로 보면은 특징이 가중처벌이 된다는 거죠. 형량, 본래 형량의 2분의 1 이상 가중처벌이 되는데 원래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라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근데 이 만약에 2분의 1 가중처벌이 되면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만약에 뭐 750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보복의 어떤 목적으로서 이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버튼을 이렇게 도어락까지 눌렀잖아요. 아마 법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좀 고려가 돼서 좀 양형에 있어서 좀 무게가 굉장히 있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어락도 누르기도 했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집 앞에 찾아가는 거를 중계를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어딘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뭐 몇 동 몇 호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층인지까지 특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집 앞에 온 택배까지 이제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얘기라는 장면도 있고요. 자, 그 부분은 어떻게 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를 느꼈는지 뭐 그런 여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걸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가법상 공동 주거 침입죄는 무조건 저는 성립이 된다고 보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 특수적 상황을 볼 때 분명히 가중적으로 처벌됐을 때 굉장히 무거운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거는 법정의 측면이 아닌 인간 도의적 같은 여자로서 측면이 있을 때 집안의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 우리 집에 도어락을 누른다라는 것은 그 집안에 있는 배우자분과 따님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공포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양형을 할 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고 이제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저는 위로를 좀 표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유튜브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이제 제기한 그 매체잖아요. 자, 그 매체이기도 하고 결국은 거짓말로 드러난 게 이제 이 사실인데, 자,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적으로는 그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에 이제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가중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와 같은 그 제보를 했다고 제보가 아니고 전화를 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가서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거짓말이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제보했던 사람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의문이 있었다라는 글을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현장도 가고 그 전후에 있었던 사정을 면밀하게 취재를 해서 그것이 설령 허위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까지한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한 채로 의혹 보도를 넘어서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보도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의 뭐 예외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이것은 그 정보통신망법 이용법상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그 대변인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와 같은 그 더 탐사의 보도를 협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협업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결국 그 국회 내에서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이 이루어지겠지만 이와 같은 허위 보도가 있는 과정에서 서로의 협업이 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 탐사에 관련된 사람을 처벌함과 아울러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람까지 이른바 공동정범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그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당신은 나한테 그 사과할 필요도 없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
국회에서의 발언이 아니고 국회 외에서의 보도와 관련해서 협업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제가 봤을 때는 더 탐사의 처벌은 거의 뭐 명약 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가장 오히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국회의원이 과연 어떤 식으로 처벌될 것인지 수사를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조인들의 훨씬 더 높은 관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매체 같은 경우에는 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직원 채용 모집 공고를 낼 때 뭐 윤석열, 한동훈이 싫으신 분 이런 조건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을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본인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티끌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취재의 목적의 매체가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보수에서는 특정 어떤 매체가 이제 진보에 대한 혐오나 그런 것들을 뭐 차별을 집중적으로 해서 갈라치기라도 했고 그게 했듯이 진보 영역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혐오하거나 갈라치기를 하는 거 분열을 시키는 것 자체는 사실 언론으로서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 팩트 체크는 기본 언론이라면 할 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에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팀으로부터 금품 1억 4천만 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된 정진상 실장. 검찰이 정 실장 구속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전 부원장이 대장동 팀에게 받은 돈의 종착지를 집중 파악하는 중입니다. 앞서 김 전 부원장도 대장동 팀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돈이 이 대표 측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 그 주변인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동 재판에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이어지는 상황. 대장동 팀 남욱 변호사는 이 대표도 천화동인 지분을 공유한 걸로 이해했다며 지분은 선거와 노후 자금이란 취지로 폭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검찰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가 연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제1야당 대표인데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도 있어 구속 등 신병 처리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구세에 비교하면서 언제든지 털어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 차원의 해명 간담회도 열었는데요. 그동안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침묵했던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가족들의 계좌를 조사 중이라고 알리며 수사의 목적이 사실을 조작하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도 대장동 개발의 수익 배분 등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익의 일부가 이 대표의 것이란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이 대표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수사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걸 자제해오던 이 대표가 강경한 대응에 나선 건 내부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5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해명과 당내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노란봉투법이라 알려진 노조법 개정안을 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한 데 이어 오늘은 노동계와 간담회를 가지며 민심 행보와 함께 지지층 결집을 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사법 리스크에 말을 아껴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내달 초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검찰을 향해서 작심 발언을 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이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털어보십시오. 자,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기자들의 질문에도 항상 뭐 대답을 안 하고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본인 입장에서는 측근 2명, 본인이 아주 직접적으로 지목을 했던 사람 둘이 그대로 그냥 구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검찰 수사가 굉장히 부당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센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글쎄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면 역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런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할 때 검찰이 뭔가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계좌를 털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이 쇼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여는 게 뉴스가 될지는 몰랐어요. 이재명 대표는 원래 직설법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메시지 강했던 분이에요. 예. 잘 아시다시피. 근데 당대표가 되면서 조금 이렇게 말을 리스크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입을 열면 계속 열면 여야의 협치 부분이 깨질 수 있다. 결국에는 정치가 말로 싸우다가 뭐 생산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좀 메시지를 줄이고 되도록이면 대변인이나 당의 공식적인 루트로만 해왔던 건데 이게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해도 너무 하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통상 이제 100일 빼고요. 101일부터 200일까지 이 기간 동안 언론 한 군데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67건이 있어요. 그중에 100일 동안 3일에 한 차례씩 민주당을 털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본인이 뭔가 자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리고 자꾸 당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해야겠다. 본연의 이재명 대표의 스탠스로 돌아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수사가 다가와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얘기할 때다. 그리고 본인의 모습으로 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여야의 어떤 협치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직설화법이 열리기 시작하면 또 더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는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좀 이렇게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걸 좀 다잡기 위한 목적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측근인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실장까지 어떤 검찰의 수사에 희생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침묵을 하니까 자꾸 뭐 안에서도 그럼 왜 가만히 있냐 얘기를 좀 해라. 그러면 자꾸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게요. 할 거 많다. 그래서 아마 입을 연 것이고 아마 100일 기자회견 되면 조금 더 자세하고 어떤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과 당내에 밝힐 것이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것처럼 당내 이 비이재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이 대표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친이재명계의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이 유감 표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측근이었고 참모였기 때문에 정리하는 측면에 좀 의견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으신 것처럼 이제 친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곧 수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정성호 의원이 아주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저렇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유감 표명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유감이란 말이요. 사실은 국민이 유감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차지 않아서 그래서 섭섭한 감정이 남았다는 게 유감의 뜻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뭔가 본인의 불찰이라든지 이런 점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방금 전에 100일째부터 취임 100일째부터 계속 민주당만 압수수색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이 의혹은 민주당 당내에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의혹이 쭉 1년 넘게 이어져 온 거지 새 정부 들어와서 뭐 한 게 아닙니다. 그 연원부터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불합리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5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자, 그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유감 표명 메시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빨리 유감을 표명해달라고 막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입장 표명, 입을 열어달라 여기까지는 이해는 되나.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했던 목적을 가진 정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이걸 이재명 대표의 어엿한 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당의 여러 가지 다음 스텝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도한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당이 좀 하나의 모습으로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 부분에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맞지만 마치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고 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유감 표명해라.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입장 표명까지는 하셔야 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해창 전 뭐 총재인가요? 총재였죠. 당시에 이제 차떼기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대선 자금 수사가 됐을 때 본인이 그렇죠. 당을 흔들지 말고 나를 수사해라. 라는 이런 말하자면 명확한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을 정치 탄압하고 어떤 지도자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당까지 흔들지 말아달라. 어떤 그런 메시지도 아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도 이 강경대역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오히려 정치 공동체가 아닌가. 민주당 정치인과 당원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와 정치 공동체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당원의 권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릴레이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자. 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당내 호응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뭐 이제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또 정치 공동체 캠페인을 하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그 해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구속시키면서 공소장에다 정치 공동체를 이재명 대표와 엮어놨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어떤 공소 제기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변호사 사무장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는 변호사 사무장을 했던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를 묶어놨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를 과하게 엮지 말라라는 주장을 지금 정청래 이제 최고위원이 던지면서 그럼 우리도 다 정치 공동체다. 우리도 다 잡아놓으라.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어떤 무도한 어떤 일방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반향 거기에 대한 그 반감 표출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저희가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이 정성호 의원, 친 이재명계인 정성호 의원조차도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할 것 아니냐. 자, 이렇게 검찰이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환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대표가 과연 이 소환에 응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른 문제죠. 근데 지금 글쎄요. 서영주 대변인은 뭐 본인이 이회창 옛날 당 총재의 예를 들어서
본인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그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치 공동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검찰이라는 국가사법체계의 일원에 대해서 뭔가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한다 했을 경우에 거기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정성호 의원은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수사 상황을 예상을 해볼 때, 지켜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다. 피의자로 이제 적시가 돼서 수사를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 과정상에서는 진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근거에는 제가 판단을 할 때 당과 당대표를 동일시해서 뭔가 유일체계인 것처럼 움직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그런 정치적 판단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5일에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관저 만찬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만찬 회동이 이제 3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윤 대통령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이제 격려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냥 한간에는 예를 들어서 주 원내대표가 친윤계라고 하는 분들과 갈등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과 좀 뜻이 다른 어떤 방향으로 원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런 방증이 되겠죠. 예. 사실 대통령과 원내대표 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위에서의 어떤 수석들이 퇴장되는 과정이라든지 국정조사 표결 과정에서 저희 당 의원 몇 분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 가지고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서로 갖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일단 수석들 퇴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국정조사 표결 관련해서 나온 반대 의사도 전체적인 여권의 분위기는 이 시점에서의 국정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 불합리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같이 하는 판단 하에 개인적인 어떤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의 뜻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만찬 회동이 좀 주목할 만한 게 그동안 있었던 대통령 만찬이라든가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는 안 하더라도 처음에 만나고 인사하고 그리고 시작 전에 모두 발언하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공개를 하는데 지금 25일에 있었던 여당 지도부와의 관저 만찬에는 기자들도 안 갔고 그리고 전속 카메라가 찍은 영상도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보면 왜 이렇게 비밀 만찬을 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아심이 생겨요. 예. 이게 이걸 하나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이 비밀 만찬을 대통령과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게 숨길 게 뭐 있습니까? 모두 발언 정도는 공개하고 전속 사진이나 영상이 들어가서 언론에 공개를 해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도 해프닝을 보면 그날 이 만찬 자리의 사진과 영상을 언론사와 방송사는 다 기다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줄 것처럼 오해했다가 7시 정도 됐을 때 못 준다. 갑자기 통보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대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태도 측면도 그러지만 본인이 약속한 걸 또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야당이 만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본인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독으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공백이니 여당 지도부가 들었으면 같이 만납시다 했는데 이번에 안 지켰잖아요. 그걸 숨기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이 한 약속들을 계속 어기고 있잖아요. 도어스태핑부터 시작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벽을 치고 야당과 약속한 것도 장벽을 치고 안 지키고 물론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안 만난다. 전쟁 중에도 만나는 겁니다.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만나서 국정 운영에 협치할 건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일방통행이지 않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번 만찬은 저는 솔직히 빵점을 주고 싶습니다. 예. 글쎄요, 빵점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만찬 공개 여부에 대해서 언론 취재가 불어대고 나중에 어떤 언론에 보도될 만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용산 대통령실의 방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 만찬 계기가 새로 관저를 이사를 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야당 대표 만나지 않는 것, 뭐 전쟁 중에도 만난다고 하는데 사법 리스크가 무슨 문제냐는 말씀이신데요. 사법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 혼자 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사법 리스크를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대통령이 만난다. 그 경우에 또 어떤 오해가 있게 되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또는 뭔가 면죄부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또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특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대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 소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병 주고 약 주겠습니까? 왜냐면 그 기획수사를 본인이 해놓고 나서 만나면 봐줄게. 이거는 아예 논리가 맞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설사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든지 야당 탄압의 한 축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대통령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그래도 국정이 안정을 되찾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야당한테 서비스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치는 무조건 국민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야당을 설사 사법 리스크에 하더라도 그때 또 지난 8월 국민한테 약속한 거 있으니 불러서 형식이라도 갖추는 것들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예, 글쎄요.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거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국정에 협조를 해서 예산은 그만 깎으시고 정부에서 내놓은 77건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국회 통과를 시켜주시는 모습이 그 본령에 충실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좀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거짓으로 판명이 났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2차 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사실상의 논란을 종지부찍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 대통령의 어떤 발언을 빼고라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언론 보도, 경찰 수사 결과를 보게 될 때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은 뭐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셨을 텐데 그래도 비대위원들, 여당 지도부에서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간 건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예요. 입에 담기도 뭐한 그런 의혹인데 이제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청담동 술자리 부분들의 의혹 제기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이 좀 책임을 져야겠죠. 그게 정치적 책임이든 어떤 뭐 사법적 책임이든요. 예. 근데 저는 아쉬운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만찬 자리에서 청담동 술자리 얘기만 했을까? 여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를 했던 유가족들의 피 맺힌 절규 요구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12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158명의 죽은 분들의 유가족들의 이 마음을 달래는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마음이 제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부끄러웠다라는 말씀 대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도 없었다기보다는 좀 공개가 되지 않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뭐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공개되면 모를까. 특정한 부분만 또 예를 들어서 공개가 된다면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다른 부분 또 공개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공개가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좀 이유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오늘 너무 잘 싸웠고 그 아쉬운 부분들을 나머지 경기에서 좀 채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이긴 게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파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하나 잡아야지.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네, 우루과이를 상대로 선전을 펼치며 승점 1점을 따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아프리카의 복병 가나를 상대로 첫 승을 노립니다. 네, 가나전의 필승 전략 또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 문화스포츠 문승진 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겨야지 이제 16강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목을 많이 뽑는다 그러면 예. 가나 잡아야 16강 가나 뭐 이렇게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포르투갈이 승점 3점으로 1위고요. 네. H조에서. 그다음에 우루과이와 우리가 이제 무승부를 했기 때문에 승점 1점으로 공동 2위인데 네. 무조건 1승은 해야 이게 사실은 16강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포르투갈이냐 가나냐인데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나를 상대로 1승을 하기는 좀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나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또 저희 경기가 끝나고 이제 포르투갈 예. 우루과이 경기가 있거든요. 사실 이 경기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이겨주면 조금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포르투갈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가나를 이겼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럼 1승 2무면은 내가 보기엔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가 또 비겨버리면 결국엔 우리는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고 그렇죠. 또 가나전에서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다득점으로 이겨야 돼요. 그것도 한 2골차 이상으로 이겨야 돼요. 왜냐면 가나가 3대2로 패했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동률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골 득실차로 16강 진출을 가리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2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가장 그게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가나 반드시 잡아야 될 상대인데 과거의 가나와의 맞대결 전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3승 3패로 팽팽합니다. 하지만 2000년도 이후 들어와서는 우리가 1승 3패로 좀 열세입니다. 뭐 FIFA 랭킹은 가나가 61이고 저희가 28이니까 네. FIFA 랭킹으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뭐 가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가나가 굉장히 아프리카 팀에서는 복부형이라 볼 수 있겠고 특히 이 가나 팀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큰 무대에 강해요. 그러니까 월드컵에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처음 출전했는데 네. 그때 처음 출전했는데 16강에 진출했고 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또 8강까지 올라가면서 아프리카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아프리카 선수의 특유의 그 상승세를 탔을 때는 진짜 어느 팀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리듬을 저희가 좀 깨주는 그런 플레이가 오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가나 입장에서 이번 이제 4번째 월드컵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도 탈락하면 지면은 이제 탈락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을 상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마 총력전을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팀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전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공수에서 봤을 때 예. 공격에서는 저희가 이제 측면을 좀 노려야 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수비할 때 또 측면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 선수들이 굉장히 측면 돌파가 좋고 포르투갈전에서 보면은 물론 패했지만 페널티킥을 빼고 나오면은 똑같이 2대2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 그 가나 선수들이 측면 돌파가 좋다. 그것은 결국에 뭐냐면 또 공격이 활발한 만큼 측면 수비의 전환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저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 뭐 빌드업도 좋지만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뭐 손흥민 선수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황인범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측면의 뒷공간을 이용하면서 결국에는 골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측면의 뒷공간을 꼭 잡아야 할 것 같은데 선수들의 컨디션도 궁금합니다. 김민재 선수 출전할 수 있나요? 어제 이제 벤투 감독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는 좀 마지막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 돼야 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현지 시간으로 보면은 밤 늦게까지라도 일단 그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전을 시키겠다. 그리고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예. 또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가나전에서
패하거나 비겼을 경우에는 이제 포르투갈전에서 총력전을 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황희찬 선수도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합류는 했지만 어제 공식적으로 황희찬 선수는 이번 가나전에서는 출전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민재 선수는 몸 상태를 보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 벤투 감독은 이게 좀 굉장히 치밀한 게 브라질 세르비아전에서 코치 2명을 파견을 보냈어요. 경기를 보고 와라.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16강에 갔을 때 조 2위로 올라갔을 때 브라질이 조 1위로 올랐을 때 맞붙을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우리가 조 2위로 갔을 때 브라질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치진을 파견해서 그걸 본 만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무리해서 그러니까 몸 상태가 100%는 모르겠지만 괜히 무리해서 출전했다가 포르투갈전에 못 나온다. 근데 반드시 포르투갈을 잡아야 된다. 이럴 때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가나의 이제 전력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나의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귀화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가나 대표팀을 보면 자국 리그, 그러니까 아프리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2명밖에 없고 다 그래도 나름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또 여기에 귀화 선수를 올해 5명을 영입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주요해야 될 그 선수가 바로 윌리엄스 선수인데 이 선수가 스페인 리그에서 올 시즌 5골을 넣고 있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라 볼 수 있겠고 또 여기 또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이 토마스 파티 이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나 공격의 핵입니다. 중원에서부터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또 위력적인 중거리 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우리가 중앙에서 좀 압박을 풀어줘야지 여기서 만약에 나아지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고전할 수 있겠다. 여기에 또 뭐 그 아유 형제도 있고요. 또 아스널의 신성 모하메드 구두스 이 선수도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고 또 포르투갈전에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요 신체에 비해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패스할 때 위험 지역에서 패스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패스를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이 아프리카 선수들의 그 긴 다리에 걸리다 보면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선수들 이야기 해봤고요. 가나팀 장단점도 좀 파악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 이 가나팀의 평균 연령이 27.4세입니다. 굉장히 젊은 팀이에요. 그 말은 결국엔 뭐냐면 또 A매치 경험이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이 선수들이 평균 A매치 경기가 17경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패기와 어떤 체력적인 면은 좋지만 반대로 이 노련미와 경험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보다는 우리만의 리듬, 한국 특유의 리듬으로 경기를 조율하면서 아프리카 특유의 이런 신바람을 잡아준다 그러면 또 이 아프리카 선수들이 한번 무너지면 또 급격히 무너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귀화 선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 5명은 무임승차한 거 아니야. 우리는 자국 그 월드컵 예선을 막 치르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 선수들은 월드컵 확정되고 나서 뒤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그 애국가가 나올 때 따라 못 부르는 또 선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수들이 일단 뭐 국적은 가나지만 이게 분위기가 좋을 땐 별 문제가 없지만 골을 먼저 우리가 일찍 한다 그러면 오히려 수비 위주보다 오히려 다득점을 노리기 위해서 더 하다 보면 오히려 가나를 상대로 또 다득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첫 승 응원하면서 문승진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존하는 최고령 고양이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영국에서 최고령 묘로 등극한 고양이가 나타났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걷는 모습이 여느 고양이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고양이인데요. 영국에 사는 플로 씨도 24일 기준 현존하는 최고령 묘에 등극을 했습니다. She's been awarded for currently being the oldest living cat in the world, and she is 26 years old. 기네스가 인정한 공식 나이는 26세 329일입니다. 1995년 12월 영국에서 태어난 플로 씨는 길고양이 생활을 하다 병원 직원에게 입양됐는데요. 곧 27살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치면 120살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현재 노령으로 청력도 잃고 눈도 잘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장난기와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라고 합니다. 주인 비키 씨는 플로 씨가 여전히 식욕이 왕성해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좋은 식사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는데요. 플로 씨가 주인과 함께 오래오래 지내는 모습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5일째인 오늘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교섭을 시작합니다. 안전운임제 등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4일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아래까지 떨어졌고 시멘트 출하량도 평소의 10%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5일째인 오늘 화물연대와 첫 교섭을 시작합니다. 교섭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안전운임제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파업이 길어지면 영업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기는 산업계 피해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할 계획입니다. 또 화물연대 측이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회피할 가능성 등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전국철도노조도 안전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각각 오는 30일과 다음 달 2일에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남해안의 한 해안 도로가 무지개 색깔로 꾸며진 모습입니다.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공미술 덕분에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페인트 칠 하나로 화려하게 변신한 마을이 있다고 해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경남 사천시 용현면 해안 도로에 들어서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 도로를 따라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이 무지개색 페인트로 칠해졌는데요. 알록달록한 방호벽 덕분에 해안 도로를 달리는 내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눈이 즐거워지는 풍경인데요. 이렇게 색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네, 무채색이었던 방호벽이 무지개색으로 칠해진 건 시청의 한 직원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동네 주민들 말고는 오가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어촌 마을이었는데요. 1억 3천만 원을 들여서 6.2km의 해안도로 방호벽을 색칠하자 마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바다와 어우러진 무지개 방호벽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고 인생샷을 찍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북적이는 관광객들 덕분에 각종 편의시설도 추가로 만들어져서 이곳은 어느덧 핫플레이스가 됐습니다. 네, 페인트 하나만 칠해졌을 뿐인데 평범했던 회색빛 마을이 정말 무지갯빛으로 변신한 것 같습니다. 오종찬 기자와 함께한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 그 밖에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저녁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남해안, 지리산 부근과 제주에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국지성 호우가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고요. 강원 산간과 제주에는 오후부터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6도, 대전, 대구 20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요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 목요일에는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추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